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제에선 90점 이상, 슈퍼스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세종시에서는 텅텅 비어버린 상가를 채우기 위해 공실박람회라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까지 치솟으며 저희 취재진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계를 둘러보니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한마디로 한국 경제 내우 외환입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구 IMF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내년은 더 어렵다고 봤는데 먼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나마 수출은 괜찮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Domestic demand in Korea has remained weak due to eroded purchasing power and elevated public sector debt. 문제는 내년이 더 나쁘단 겁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폭풍과 중국 등 주요 무역국의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대 성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2%로 줄줄이 내렸고 한국은행도 이달 말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 경제 전망은 최근 잇따라 나온 정부 진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 전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경제평가 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JTBC 이상화입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서울 번화가에도 공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상가 4분의 1이 비어있을 정도인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전례 없는 공실박람회까지 열었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세종시 공실박람회 현장. 세종시 상가 14곳의 소유주들이 부스를 차리고 적극적으로 상가를 홍보합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자꾸만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양주로 끌어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상가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자. 이런 취지에서 전례 없는 공실 박람회가 열린 건 임대료를 아무리 내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임대료도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60에서 70%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잘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네. 세종시는 4분의 1에 달하는 상가가 비어있을 정도로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더딘 내수 회복에 서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번화가에서도 빈 상가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신촌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번화가 초입인데도 이렇게 상가가 연달아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통째로 임대가 붙은 곳도 많습니다. 100집 쓰면 한 90집은 만원 수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도 허다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 응암동 골목엔 몇 개월째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다. 가게에서도 간신히 내고 있구만. 장사가 돼야지. 일주일에서도 손님 하나 올 때도 많아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들도 가게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내놨어요. 공인중개사들도 권리금이고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는 최근 코로나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명, 6명이서 이제 운영을 하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버텨낸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JTBC 정아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도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업체들은 IMF 때만큼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환율이 굳어질 경우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금속 가공업체. 주문받은 규격에 맞게 원형 철봉을 절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잘린 철봉은 각종 철강 제품으로 가공돼 소비자에 판매됩니다. 이 철봉엔 니켈과 텅스텐 등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환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국내는 아니고 전부 수입이니까 작년에 또 올랐고 금년에도 또 오르고. 올 초만 해도 1,2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가 본격화하며 최근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 압박은 커졌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2주 전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지금 현재도 수익이 안 나는데 걱정이 말도 못하죠. 실제 고환율 여파에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주문은 줄고 있는 데다 트럼프 당선 이후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물량을 장기 계약하다 보니 당장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악화하는 수익성에 새로운 투자나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시시때때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그거 일일이 적용을 못 하는 거야. 더 많은 고용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 건설, 항공 등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오는 다른 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잖아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기업들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고환율이 만성화할 경우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나마 안정세를 찾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실에서 쇄신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무엇을 사과하는 건지 물은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사과를 긍정평가하면서 기자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출입 기자들에게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다 받겠다며 자유롭게 질문하란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질문이 무례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식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도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기자는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며 이제 누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IMF 때 박세리 선수가 큰 힘이 됐다고 하거나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어서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틀 뒤에 골프를 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면 한동안 며칠이라도 뭐든지 자제하고 자숙하는 게 상식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멘탈이면 공이 맞겠습니까? 여당 의원은 골프를 치는 국민들이 많다며 윤 대통령을 감쌌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천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PGA는 4명이나 있고요.
급기야 박세리 선수를 소환합니다. IMF 시절에 그때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 사실 그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그 박세리의 골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박세리가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이미 골프를 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유로 드는 건 맞지 않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엔 당정이 한 목소리로 외교적으로 필요하다고 방어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인데도 아마 연습을 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해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8년 동안 안 하신 거를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가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죠. 특히 부천 호텔 화재로 국가 추모 기간이었던 때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원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작년 수해 당시에 당원권 정지, 골프 쳤다는 이유로 정지 10개월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의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의 건강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하셔야죠.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궤변에서만큼은 원팀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한 박사라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에 나오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주목됐는데요. 명태균 씨 녹취록에 담긴 명 씨의 국정 개입 정황,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폭로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여기에 집중이 됐는데요. 대통령 참모들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거나 해명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홍철호 정무수석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을 써주는 언론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추호라도 대통령이 법에 어긋난다든지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풍문을 보도하는 언론 탓이라고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야당은 홍 수석에게 윤 대통령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온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외교활동 중이셔서 물어볼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자리인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나왔다는 건가요? 네, 의혹에 대한 설명은 이제 부족했던 반면 대통령 심기 경호하기 바빴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수사받고 감옥에 간다면 싫지 않겠느냐 하고 묻자 홍 수석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 아니겠느냐. 감옥 간다고 하면 그리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대통령의 음주를 언급한 명태균 씨 녹취를 1차 국민의힘에선 거센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술 먹으면 안 자고 술 안 먹으면 자고 술 먹으면 말 많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3자의 저기 독치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술 따면 대통령한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란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또 대통령 골프 논란에 대해서 야당이 정무수석이라면 골프 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면서요? 네,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공직자의 골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역 군인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무수석은 골프 치겠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수석이요? 예, 수석님 치시겠냐고요? 골프가 좀 특이해서요. 이게 안 치시겠죠? 좀 뭐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자, 그다음에 공직자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예.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안 좋게 보시는 시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면은 안 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자 발언이 무례했다는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기자회견 때 태도 논란이 불거졌던 건 대통령 쪽 아니었습니까? 네, 당시 윤 대통령은 외신 기자가 한국말로 질문을 하자 참모에게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라고 말한 장면이 생중계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진행을 맡은 대변인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지시를 한 것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그래,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 기자단은 조금 전 규탄 성명을 내고 무례하단 발언은 눈치 주기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홍수석의 사과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명 씨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박 지사를 지방선거에 나가게 하고 그 빈자리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명 씨는 윤 대통령이 박 지사를 행정의 달인이라 칭찬했다며 당시 상황을 검찰에 자세히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8월 박완수 경남지사를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데려갔다고 말해왔습니다. 박 지사는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윤석열 한 만나는 꿈이라 그러면 자기 집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고기먹고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박 지사 측도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에 방문한 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이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완수 명함을 보더니 행정의 달인이시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말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또 경남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윤한홍 의원에 대해선 그 사람은 내 선거를 도운 것이냐, 자기 선거를 한 것이냐고 말했다는 게 명 씨 진술입니다. 명 씨는 주변에 비슷한 말을 해왔습니다.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라고 2번 전화 와갖고. 검찰은 명 씨가 박 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도지사에 나가게 하고 빈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구도를 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박 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미친 걸로 과시해왔고 가능성이 제로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당선 직후 박 지사가 자신에게 감사 인사가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사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박완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 전화왔는데. 박 지사 측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여 후보가 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명태균 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는 가끔 연락했고 김건희 여사와는 더 자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한 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최소 5차례인데 관심은 이 통화 녹취 파일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명 씨는 더 이상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된 반면 주변 인사들은 더 있을 거라며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끔 텔레그램하고 통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그것보다 자주 전화하고 텔레그램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드러난 건 최소 5차례입니다. 먼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화를 냈고 이어 다음 날 대통령이 사과하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각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마지막 통화는 지난 2월 중순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이 불발되자 명 씨가 김 여사에게 항의하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실제 녹취가 공개된 건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다만 대선 후보 시절 나눈 전화 통화 2건에 대해선
명 씨가 녹취가 있다고 밝힌 상태고 나머지 2건은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검찰에서 대통령과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주변 측근들은 녹음이 없다는 명 씨의 진술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명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변호사라고 밝히는 등 추가 녹취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니야? 검찰도 해당 녹취 파일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뉴스룸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취 파일이 공개될 수 있게끔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 회유를 시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JTBC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화를 낸 녹취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게끔 해서 관련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겁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거래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명 씨가 윤 의원에게 자신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윤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거는 회의와 더불어서 거래까지 하는 그런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는 행동이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더 나아가서 조작까지 가능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니까 너 왜 대통령한테 네가 불리한 얘기는 왜 안 내는 거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를 놓고 국방부는 전임 정부가 미뤄왔던 걸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해야 할 자리에 18km 거리의 다른 지역 주민을 참여시켰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미뤄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드 기지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평가협의회엔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위험성을 우려해 불참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협의회에 사드가 배치된 성주군 초전면 소송리 주민이 아니라 성주군 선남면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남면은 소송리에서 직선거리로 18km, 차로 약 30분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소송리 주민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과 서한을 최소 3차례 보낸 뒤 성주군 전체로 범위를 넓혀 주민 대표를 선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치는 대신 사드 기지와 멀리 떨어진 선남면 주민 1명을 대표로 선정한 겁니다. 2022년 8월 이렇게 선정된 주민 대표 1명과 국방부 공무원, 민간 환경 전문가 등 9명 규모의 협의회가 꾸려졌고 1년도 안 돼 환경 영향 평가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문의에도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계속 비공개로 해왔습니다. 대표성이 없는 그러한 지역의 주민을 주민 대표로 섭외해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나서 과거 정부의 고의적인 지연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나흘 뒤에 열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인사는 참석하는 건지,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일본 측은 아직까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희생자 유족들의 경비 역시 우리 측이 모두 부담합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여는 것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추도식 개최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누가 참석할지는 물론 어떤 내용의 추도사를 할지 어떤 순서로 추도식이 진행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도식의 공식 명칭은 사도광산 추도식 7글자가 전부입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희생을 기린다는 의미는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추도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교부 당국자와 유가족 10여 명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사과와 유감 표명들, 상식에 맞지 않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당연히 이제 감정을 더 상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키는 새로운 발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유가족들의 경비도 우리 외교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합의했다고 한 우리 정부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도식 준비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대학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대 측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애꿎은 수험생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일부 수험생들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오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기존 주장에 더 낸 자료를 살펴봐도 피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소송을 낸 수험생이 없는 학과만이라도 합격자 발표를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연세대는 항고해서 법원 판단을 끝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의 신청 신문에서 재시험도 정시 2월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세대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버티면서 최악의 경우엔 만여 명의 수험생들은 6번의 수시 기회 중 1번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연세대의 결정을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또 이의 신청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본안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도 소송에 나설 수 있어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2달 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30대 여성이 외국인에게 맞아 눈 주위 뼈가 부서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클럽 안에는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가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 30대 여성 A씨는 홍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백인 여자분이 술을 훔치려고 하는 듯이 건드려가지고 제 말을 걸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냥 저를 이렇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응시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제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려가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외국인 여성은 도주했습니다. A씨는 눈 주위 뼈가 부서져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한 달 뒤에야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본인들이 CCTV 확보를 못해서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라고만 전달받고. 클럽 안에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있었지만 저장 기간인 2주가 지나버려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겁니다. 경찰은 클럽에 여러 번 전화와 문자, 우편 등으로 CCTV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럽이 밤에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가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클럽 우편함에 CCTV를 복사해달라며 USB를 넣고 오기만 했습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에 약간 화도 나고 그냥 경찰의 대처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밖에
얘기 안 들어요. 클럽 측은 경찰이 요청하면 항상 CCTV를 제공했다며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최근 장애가 있는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이만 한 달 가까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한창일 오전 시간, 중학생 A군은 교실 대신 사설운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학교로 향합니다. 직장이라던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12시 반까지 자폐와 틱증세를 앓고 있는 A군은 최근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3명이 점심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어, 안 놀렸어? 놀렸어. 친구들이 놀려서 속상했어, 안 속상했어? 속상했어. 겁에 질려 피해 장소인 교실에도 한 달 가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처분을 결정할 학교폭력 심의는 현재 진행 중인데 이와는 별개로 A군 측은 특수학교 전학을 급히 요청했습니다. 아직 언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직 지적도 있고 그런 아이가 여기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누차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교 인원이 다 차 전학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지원했는데도 여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A군은 상담실에 있거나 학교 밖 시설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교육권은 지켜줘야죠,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피해받은 애가 가해 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당 교육청은 전학은 특수학교 결원 상황과 대기 수요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사 1명당 학생 수도 이미 법정 기준을 넘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웠는데 결국 학교폭력 피해에도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교육권은 일반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차별이지 않습니까? JTBC 강나현입니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놔주고 8개월 동안 무려 15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새벽에도 문을 열고 돈을 낸 만큼 투약해줬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넘게 투약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해 현장 관리를 맡았다는데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부축을 받으며 나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다 겨우 택시를 탑니다. 또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낮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비틀거리고 술 찬 사람 마냥 내 얼굴 가리고 막 뛰어들어가고 막. 겉으론 멀쩡한 의원이지만 알고 보니 불법으로 프로포폴만 놔주는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어요. 투약이 이루어진 피부관리실은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잔뜩 있습니다. 금고에선 현금 뭉치가 나옵니다. 입구엔 줄기세포 치료 등이 적힌 홍보물이 놓여 있지만 영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은 이렇게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총책 윤모 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판을 꾸몄습니다. 소개받은 의사는 허위로 처방을 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무면허로 프로포폴을 놔줬습니다. 프로포폴로 문제된 병원에서 일했던 상담실장은 갖고 있던 중독자 명단을 이용했습니다. 현장 관리는 조직폭력배가 맡았습니다.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많게는 1,800만 원을 받고 하루 10시간씩 놔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의료기관에서 안에서 지금 마약 장사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 일당은 이렇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억 원 가까이 번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의원 관계자 7명과 프로포폴을 맞은 24명 등 31명을 재판에 넘기고 도주한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유독 진압이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방당국이 대처 훈련을 벌였는데 차량을 아예 꿰뚫어버리는 물 드릴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흰 승용차 밑으로 번져나가는 연기, 곧 차량을 뒤덮고 결국 폭발합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전기차 배터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 해 불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지난 5년 동안 157건이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대비 훈련이 열렸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현재 백삼동 지하주차장에서 신고받은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하고 고립된 주민을 구할 헬기를 띄웁니다. 지하 주차장에 소방차는 진입 못해 연기 나는 차량을 끌고 나왔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의 그 밀폐된 공간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빨리 빼내는 것이 중요한 또. 수조에 담그고 물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원인인 리튬 배터리로는 물이 닿지 않습니다. 고수압 드릴이 달린 장비를 동원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천장을 부숴 물을 뿌리는 기계인데 전기차 화재에도 이용하는 겁니다. 차 앞유리를 뚫고 배터리 팩까지 구멍 내 물을 집중 분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를 다 쓸 때까지는 사실상 끌 방법이 없던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걸로 보입니다. 소방은 이런 장비와 함께 자동차 아래에서 물을 분사하는 고수압 드릴 250여 대를 내년부터 순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금배추란 말이 나올 만큼 배추 가격이 치솟으면서 김장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 비용 얼마나 될지 따져봤더니 정부 산하기관은 20만 원 정도다, 민간기관은 40만 원 정도다,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30만 원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 이런 거 다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 고춧가루 한 10만 원 잡고 양념 쓰고 한 25만 원? 김장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김장 비용, 올해 평균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 조사에선 약 2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다른 조사에선 최고 4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올해 배추값이 치솟자 정부는 배추와 김장 속재료 등을 할인하는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렇게 할인된 가격을, 민간 사단법인인 한국물가정보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과거에는 할인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통계치를 위해서 할인 적용을 안 하고 그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에 필요하다고 가정한 재료와 양도 다른데 정부 산하조사기관은 이걸 적게 잡았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주재료인 배추는 모두 20포기입니다. 하지만 무는 각각 5개와 10개, 고춧가루는 2kg과 3kg 기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마늘과 생강의 양 역시 한쪽이 더 많았습니다. 또 한 조사에는 총각무가, 다른 조사에는 총각무 대신 갓과 양파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지난해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최근 날이 춥고 건조해지면서 수면 무호흡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코를 고는 건데 흔한 잠버릇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일 수 있어서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혜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60대 A씨는 함께 여행 간 친구들의 한마디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를 친구랑 놀러 갔는데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도 심하면서 무호흡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A씨는 1시간에 30회 이상 호흡 장애가 발생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숨 이렇게 동글동글 쉬다가 숨 30초 정도 못 쉬고 산소 떨어지니까 깨면서 숨 몰아서 막 쉬고, 숫자로 보면은 환자분이 1시간에 78회 숨을 못 쉰 거거든요. 잘 때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수면 무호흡은 기도 주변의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겨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며 발생합니다. 신체적 요인 외에도 음주, 비만, 고혈압 등이 주요 원인인데 환자 수가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날씨가 차고 건조해 코가 잘 막히고 입으로 숨쉬게 되면서 코골이 환자가 더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심정지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선 급성 심정지 위험도가 76% 올라갔습니다.
무호흡 때문에 흉곽 내 음압이 심하게 걸리고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부전이나 관상동맥 질환 너무 심하면 정말 돌연사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청은 수술적 치료나 구강장치 착용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말 좀 줄이라고 해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오늘까지 3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KBS의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와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인데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을 대비해 이루어진 대화 말미에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KBS 기자랑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어쨌든 간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옹호를 했지만 야당에서는 공영방송 기자가 사장 선임 절차에 실시간으로 개입하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KBS 직원이긴 하지만 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뛰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문자에 등장하는 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최민희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박 후보자가 알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후보자 전략입니까? 아니 제가 받은 이틀 동안 받은 끝나고 나서 조언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제발 말 좀 줄여라였습니다. 답변 안 하기. 누가 줄이라 그래요? 저 용산에서 줄이라고 연락 왔어요?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청문회 보고 조언을 했다. 그런 취지군요. 근데 박장범 후보자 실제 이 답변 안 하기 전략 했습니까? 일단 이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답변 태도를 좀 보면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실현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명태균 씨 사건 보도량이나 보도 태도를 다른 방송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조그맣게 보도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에서도 이런 점들을 지적했더니 박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박장범 후보가 앵커였는데 그때 KBS는 왜 안 다뤘어요? 개별 뉴스 프로그램 선택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뉴스 밸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 후보께서. 제작진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늘 결정합니다. KBS는 한 건 했어요. 이게 제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제작진이 잘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상당히 준비된 매뉴얼대로 답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뒤에서 벌어진 일. 윤 대통령 지금 브라질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회의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을 수행한 통역 담당 수행원과 브라질 측 경호원 간의 어떤 몸싸움이 전 세계에 생중계돼서 화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장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회의장 입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행원이 나타나서 뒤를 쫓아가니 브라질 측 경호 측이 제지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도 무슨 일인지 뒤돌아보는 입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 저 수행원 갑자기 저 대통령보다 앞서서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외교 이 의전에서는요. 어떤 수행원이든지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상당히 금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해외 정상회의에서는 외교 의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동선도 다 미리 결정을 해놓을 텐데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건가요? 자, 그래서 논란이 일자 정부 측에서는 이게 브라질 측의 실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남아공과의 그 정상회담이 있어서 통역관이 윤 대통령을 동행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이를 놓고 브라질 측 내부에서 내부의 의전팀과 경호팀 간의 사전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브라질 경호원이 실무적 착오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에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브라질에서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서 대인 지뢰까지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를 승인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앞서 미국은 사거리 3,000km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스 6발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핵 위협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이어 대인 지뢰 사용까지 승인한 건 흔들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긴급 조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귀환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경계선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부터 대인 지뢰를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뢰라는 것 자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상대편 진입을 막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투가 중단되고 한참 지나서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말을 바꾸면서 안팎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하다며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의회 선거에선 한국계 당선인이 여럿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순자란 이름을 가진 스트리클런드 연방 의원입니다. 자신을 한국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스트리클런드를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를 둔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 워싱턴주 지역구에서 이기면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신과 인종적 배경이 비슷한 해리스 후보의 패배는 민주당 스스로 잘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Honestly, why do you think she lost the election? If you look at the results of who voted, it looks to me, honestly, that the Democratic Party has some challenges with men. And so I think the conversation becomes, what is happening with the groups who chose Trump instead? And then, how do we recalibrate and do better in the next time? 다시 트럼프의 4년, 가장 걱정되는 건 혐오 정서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 연방의회에 발들였을 때 자신이 한복을 입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면서 말입니다. Where there was a lot of anti-Asian hate happening. And I just wanted to send a clear message that we are America too. If you think about Trump's first term, the way he talked about immigrants, the way he talked about minorities, it's like he gave people permission to be openly racist. And so that's something that people are afraid of. 이미 트럼프는 재집권 첫날 국경을 막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트리클런드는 트럼프가 충성파로 내각을 채우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He has talked about mass deportations. He has talked about taking away rights. He's talked about undoing the big accomplishment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at the same time, look at who he is appointing for his cabinet positions. He's appointing loyalists who will do anything he says.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이렇게 봤습니다. We think he is terrible for global security. We don't want to do anything to compromise that relationship, especially because North Korea is now sending troops to help Russia in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how buddying up to Kim Jong-un does not serve our interests. What I would say to the Yoon administration, if you have challenges with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it is okay to speak out.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와도 지역구 인연이 있는 스트리클런드는 현재 군사위원회 소속입니다. I am always a daughter of Korea. JTBC 이지은입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놓치질 않죠. 이게 K리그에서 터뜨린 11번째 골입니다. 득점 장면으로 한 선수의 축구 수준을 헤아려 보기도 하는데요. 양민혁 선수의 올 시즌 골엔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이 K리그에서 뛴다고 할 때부터 놀라웠는데 이미 11득점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에 영플레이어상을 5번이나 휩쓸더니 오늘은 K리그 MVP 후보까지 올라서서 조현우, 안데르센과 함께 경쟁합니다. 다음 달 새 팀인 토트넘에 합류하기에 앞서서 K리그에서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我々は世界一になるという高い目標を持ちながら 일본 감독의 한마디입니다. 지난해 2월 이미 2026년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고 했는데 또 한 번 세계 1위 축구를 내세웠습니다.
허황된 호기를 부리는 걸까요? 이런 자신감 월드컵 3차 예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3대1로 이기면서 5승 1무 3차 예선 A조 1위로 독주하고 있죠. 앞으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이미 본선에서 어떤 축구를 풀어낼지 허무맹랑해 보여도 뚜렷한 목표까지 던져놓고 있죠. 월드컵 예선 중이지만 일본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붉게 남아있는 단풍이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평년 이맘때 수준의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수도권 곳곳에는 빗방울 수준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공기질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전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 사이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6도, 전주 5도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고요. 낮 기온도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